귀한 시간을 내어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멀리 강릉시에서 오셔서 오전부터 쭉 자리를 빛내주고 계신 강릉시 김종욱 부시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세미나 발표를 맡아주신 국토교통부 장유진 사무관님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서명훈 팀장님 외에 발표자분들 그리고 세미나 준비를 애써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 세계 각국에서는 미래형 스마트 교통체계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ITS에 대한 산업계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도 국내 ITS 산업 활성화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 LA ITS 세계 총회에서 국토부와 강릉시를 비롯해 민간과 공공기관이 함께 노력하여 2026년 강릉 ITS 세계 총회를 유치하였습니다. 2026년 강릉 ITS 세계 총회를 통해 국내 ITS 기업은 글로벌 선도 기업들과 동등한 수준에서 경쟁하고 기술적인 발전과 성장의 토대를 다지는 중요한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발짝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소통하겠습니다. 동세미나 개최를 준비하며 시작한 지 이틀 만에 마감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ITS 산업의 미래와 성장에 큰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열정에 부응하고 국내 ITS 산업이 성장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근본 세미나가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와 많은 지식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창현 회장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강릉시청 김종욱 부시장님께서 축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강릉시 부시장 김종욱입니다. 먼저 창립 24주년을 맞은 ITS 코리아의 미래 비전을 마련하기 위한 2023년 ITS 사업 및 정책 그리고 미래 비전 세미나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창현 ITS 코리아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그 축사에 앞서 우리 강릉시가 2026년도 ITS 세계 총회에 유치가 됐습니다. 근데 이 유치를 하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분들이 여기에 다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국토교통부의 장유진 사무관님 국토교통부를 대표해서 오신 것 같고요. 또 우리 김창현 ITS 코리아 회장님 그리고 우리 회원사 여러분 모두가 저희 강릉시를 도와주시고 성원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2026년 ITS 코리아를 유치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강릉역이 마스 스테이션 시범 사업, 즉 국토교통부의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 사업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도 잘 준비했지만 ITS 코리아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저희가 2026년 세계총회를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저희한테 시범 사업을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강릉이 할 일은 딱 하나라고 봅니다. 2026년도 ITS 세계총회를 저희가 국토교통부 그리고 ITS 코리아 그리고 여기에 계신 회원사 여러분들과 함께 잘 성공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2026년 강릉 ITS 세계총회는 우리 대한민국의 시범 모델 그리고
세계적인 대표 모델이 되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ITS 코리아의 세미나를 축하드리면서 ITS 코리아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욱 부시장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세미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ITS 법제도 개선 방향으로 ITS 코리아 기획조정본부 조용성 본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 많이 오셨네요. 코로나 이후에 처음 하는 행사인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가지고 준비한 보람도 있지만 많이 긴장이 됩니다. 일단 저희가 창립 24주년을 맞이해서 오전에 행사도 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그동안에 90년대 초반부터 준비했던 ITS 쪽 업들이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 관점에서만 진행되다 보니 여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도 우리의 시장과 우리의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진중하게 논의한 적이 별로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거에 대한 협회의 그 막중한 책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앞으로의 산업의 활성화나 이런 방향을 가기 위해서 어떤 쪽으로 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런 자리로 준비를 했고요. 제가 발표드리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혹시 보다 다른 산업 분야에서는 이런 측면에서 개선이 좋더라라고 하는 의견 있으시면 제 발표가 끝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도 겸허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개요와 사례와 그다음에 재정 방향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배경과 현재 ITS 관련된 교통체계 효율화법에 대한 한계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 자율주행,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상당히 많은 용어들, 많은 산업들, 새로운 산업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작했던 산업은 처음에 검지기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것들, 도로 인프라에 필요한 장비들을 설치하고 하는 것들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얘가 점점점 커지고 똑똑해지고 하면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고 하다못해 장비를 벗어나서 가상 세계에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까지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아가는 측면에서 우리가 계속 이런 인프라를 설치하고 있는 부분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아니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고 이런 분야에 대한 산업들을 넓혀가기 위해서 우리가 법제도부터 뭔가 정비를 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ITS 시장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걸 보면 첫 번째 그 국내 ITS 시장 현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근거가 무엇이냐? 자동차 도로 분야에 대해서 국가에서 제정하는 ITS 시행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행계획에 보면 전국의 지자체라든지 도로관리기관,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1년에 얼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정의가 돼 있고 그것을 저희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 협회 내부에서 그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저희 ITS에서 정의하고 있는 시설이라든지 기술 서비스들에 대해서 검색해 봤을 때는 실제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2에서 3배 정도 훨씬 큰 시장의 물량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그 사업이라는 규모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산업이라는 분야 시장 규모는 3배 이상의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의 영역으로 같이 공존하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들게 됐고요. 실제로 국외에서는 이런 전체적인 측면을 생각해서 30년까지 약 13조, 연평균 13.9%의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의들을 다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2030년까지 이런 시장들을 넓혀가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어떤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전 정부에서도 한국형 뉴딜이라고 해서 ITS 관련된 것들을 계속 추진하고 국가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ITS 기본계획 2030의 안전성, 효율성 이런 것들,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 정부에 들어서서도 120대 국정과제에도 사실 모빌리티라고 하는 용어로서 ITS가 포함되어 있고요. 최근에 2023년 2월에 발표된 신성장 4.0이라는 전략에도 보면 미래형 모빌리티 여기 안에 자율주행, CITS, 정밀도로 지도라고 하는 ITS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현 정부도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만의 산업이라는 분야를 계속 정의하고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ITS는 그 계획을 세우고 사업 시장을 만드는 것은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제4장에 보면 교통체계의 진흥화라고 되어 있고요. 이 진흥화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그거에 따라서 성능평가를 하고 표준화를 하고 국제협력을 하고 이런 부분들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즉 사업과 기반 조성과 관련된 그런 계획법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산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의는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뭐 창업 지원이라든지 산업 활성화, 생태계 지원, 뭐 규제 혁신 이런 내용들은 현재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추가를 해서 보다 큰 시장으로의 확대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주로 자동차 도로 분야이기 때문에 자동차법과 도로법을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주무관청이 도로국의 디지털 도로팀이기 때문에 도로법을 보면 도로법에도 도로에 대한 정보를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하는 형태의 선언적 의미의 문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의할 수 있고 실제로 도로교통 정보 체계라고 하는 게 도로에 대한 소통 정보와 도로의 사고 정보라고 형태로만 정의되어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개정안을 올린 거에는 공사 정보라고 하는 것들이 포함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부분만 정의되어 있지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의는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작 산업을 하려면 IT 산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정의가 필요하고요. 그 산업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산업의 규모가 얼마나 하고 어떤 내용들이 되어 있고 그거를 연차적으로 보면 성장해 가고 있는지 쇠퇴해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모니터링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이 분야에서 산업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 인력, 우리 같은 인력들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고 그 사람들에 대한 자격을 관리하고 능력을 배장시키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고 실제로 그 아까 말씀하신 강릉 세계대회 같은 일이 있을 때 행사가 있거나 국제적인 이벤트가 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 이따가 국토부 사무관께서 말씀하시겠지만 혁신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한 건 현재는 교체법이나 이런 거에 근거하다기보다는 국토부에서 고시한 지정고시 문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안정적이고 보다 대규모의 시범적인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제도에 근거 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재의 법제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이라든지 창업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한 육성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도 법조항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법조항을 보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본법이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무슨 일을 한다. 이것은 무슨 일이라고 정의한다라고 하는 기본법이 있고요. 어떤 연계된 사업 연끼리 어떤 일들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상황에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이런 일을 하자라고 하는 형태의 법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사업과 관련돼서는 어떤 사업법 형태로 정의하는 게 있는데, 건설 같은 경우는 건설공사업법이라는 게 있고요. 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공사업법들이 있기 때문에 ITS라는 영역을 하나의 사업법이라고 만드는 거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하면 육성법이라든지 지능법이라든지 촉진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분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지원해주거나 육성하거나 지능을 위한 제도적인 밑받침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부분들의 법적인 근거들이 있는데, 이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 ITS 관련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만들면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부분을 정리하게 되면 ITS 산업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정의할 거고요. 기존의 교체법에 보면 사업이라는 형태로 교통시설, 수단에 대해서 정보통신, 전산 기술들을 이용해서 똑똑하게 만드는 거다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을 하기 위한 사람들, 기업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제조하거나 납품하거나 운영하거나 하는 일들을 하는 것들을 산업이라고 정의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지원하기 위한 조항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능법이라는 형태로 정의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유사 타 사업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공간정보라든지 기상이라든지 분야에서도 기본법이나 사업법도 있지만 산업을 진흥하고 육성하기 위한 법들을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저희도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ITS 관련된 내용들은 유럽, 미국, 일본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사업이라는 형태의 내용을 법으로 정리하는 형태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 같은 경우는 사업이라는 측정도 있지만 유럽이라는 것들은 유럽 전체를 소통하기 때문에 표준이나 호환성 이런 것들의 위주의 내용들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의 관점이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일정 연단위로 우리가 기본 계획을 세우듯 법을 만들어서 그 법에 근거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형태의 법 체계를 운영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와 같이 도로법이라든지 전파법, 건설 이런 법을 근거해서 ITS라는 기본 계획을 세우고 그 기본 계획이 마치 법처럼 인식되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현황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ITS 국내에서 ITS 분야 외에 공간 정보라든지 정보통신, 소프트웨어라든지 그 로봇, 그다음에 기상 산업 같은 데 보면 지능이라는 형태의 법들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이 인프라나 제도적인 지원, 그다음에 전문 인력에 대한 양성, 중요하게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게 산업 통계에 대한 조사 분석, 그다음에 창업부터 수출까지 기업에 대한 활동에 대한 지원, 이렇게 크게 구분될 수 있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법조항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희 교체법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세부 조항별로 각각 물론 특성은 다릅니다. 특성은 다르게 들어가 있지만 기반 조성과 관련된 내용, 교육과 관련된 내용, 지능과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지능과 관련돼서도 기본 계획을 세우고 인력 양성과 관련돼서도 기본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들을 보다 제대로 하기 위해서 기관들을 지정하거나 진흥원을 설립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현 정부는 진흥원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에 대한 설립에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육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른 분야, 산업 분야 외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런 산업을 육성하거나 지원하기 위해서 스마트 도시 관련된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모빌리티 최근에 올해 같은 경우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별법의 형태로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이 조항들에 보면 계속 아까 말씀드린 사람이라든지 산업, 그다음에 특히 국토교통부에서 최근에 제정하는 법들은
규제 특례, 그다음에 시범 사업의 추진, 그다음에 인력에 대한 양성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ITS 쪽에 관련된 법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추가해서 자유로운 아이디어와 아까 혁신공모 같은 사업들이 활발해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참고했고요. 그런 내용들이 스마트 도시 같은 경우는 2017년,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2019년도, 그다음에 모빌리티는 2023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저희 교체법은 1990년대 초반에 제정돼서 여태까지 운영되고 쓰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산업에 대한 정의가 저희가 열심히 욕심을 내서 추진하지 않았던 관계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약간 미흡했다라는 반성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측면을 앞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ITS 산업을 육성하고 진흥하기 위한 방법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는 안을 고민했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교체법에 있는 것들을 개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조항들을 넣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체법은 기본법과 특별법 사이에 약간 애매한 위치에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개정을 해서 산업을 진흥하려고 할 때는 어느 정도의 한계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도로법이 있습니다. 도로법을 개정을 할 경우는 아까 그 도로교통정보체계라고 하는 조항 하나만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상당히 ITS 산업에 대한 정의부터 수많은 것들이 보완돼야 될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개정을 하는 것들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영역만큼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을 제정을 하자라고 하는 방향을 잡았고요. 그 측면에서 도로법의 ITS를 접목한 디지털 도로법이라는 형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교체법을 근거해서 ITS 산업을 육성하는 것 방향으로 갈 것이냐라고 고민을 했었고, 도로를 디지털하는 법보다는 저희는 뭐 아시겠지만 물론 자동차 도로 분야가 전체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20%라고 하는 영역, 그 다음에 향후에 UAM이라든지 미래형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 영역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 부분들까지 총괄하기 위해서는 교체법에 근거한 ITS 산업법 진흥법으로 정의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목표로 진행을 할 것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16조에 정의된 ITS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ITS에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고 진흥하기 위한 법 조항들을 만들어 놨고요. 그 부분을 어떤 식의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되냐 하면 산업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고 인력에 대한 양성이 포함되어야 되고 해외 진출 지원이라든지 창업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되어야 되고 좀 더 나아가면 조합과 같은 산업 시장을 육성하고 할 수 있는 기관들에 대한 얘기들도 잘하면 포함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른 산업진흥법을 추진했던 사례들을 검토해서 저희가 법안들을 마련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방향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총칙, 그 다음에 진흥 계획의 수립, 그 기반 조성과 관련된 내용,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나머지 보칙, 이런 형태로 저희가 법안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이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지능형 교통체계를 관련된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유통하고 다른 산업과 융복하는 그런 것들을 ITS 산업이라고 정의를 해서 아까 맨 첫 장에 보여드린 그런 시대가 왔을 때도 이것들을 다 융합해서 ITS라고 하는 산업이 이 정도 규모다, 이 정도 시장이다라고 만드는 측면의 선제적인 조항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와 관련돼서 전체적인 사업 관점에서는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 조항은 나눠드린 장표가 있으니 그 부분을 보시고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각각의 조항들을 현재 일일이 다 만들어놨고 1차적으로 법무법인에서 이러한 조항은 이런 근거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해석을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을 가지고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전략은 의원입법 형태로, 모빌리티 촉진법도 의원입법 형태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단기적인 목표는 올해 안에, 장기적으로는 좀 더 가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올해 안에 법을 만드는, 제정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스타트업이라든지 신기술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저희가 그냥 열심히 일하면서 그냥 만들었던 것들이 제도화 안에서 만들어짐으로써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 성장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는 형태로 될 거고요. 특히 산업과 관련된 통계를 정의함으로써 우리 영역에서 얼마나 많은 젊은 인력들이 종사를 하고 있고 그 영역에서 얼만큼의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 하는 것들을 매년 저희가 리포트를 만들어냄으로써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도 이 시장이 이만큼의 규모구나 라고 인지하고 우리도 시도해 봐야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대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벌써 강릉 세계대회 총회가 3번째 유치하는 건데 이런 세계 총회를 할 때마다 다른 방법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다른 기재부를 찾아가서 또 다른 노력을 하고 하는 것들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규제개혁이라든지 시범사업이라는 것들을 추진하게 되면 법의 근거 하에 그런 부분들을 보다 수월하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현재보다 훨씬 많은 규모의 예산들과 규모의 사업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기상산업이나 공간정보산업 관련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늦게 산업법이라는 걸 만들었고 시작했지만 산업진흥법을 만들므로써 단기적으로는 3배, 장기적으로는 10배 이상의 성장 효과를 가져왔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냥 자체적인 성장 효과도 있지만 융복합이라는 거에 의해서 다른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만듦으로써 이 정도의 시장 증대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를 저희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ITS 산업법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법에 대한 추진 현황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서명원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국가 R&D 중에 국토교통부 소관 R&D를 관리하는 전문기관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저희 쪽에서 그 R&D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관련 산업의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어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기술사업화 지원제도, 혁신제품 지정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기술사업화는 뭐 다 아시겠지만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까지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논리는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시장까지 나오기 위해서 뭐 연구소나 아니면 직접 개발한 기술들이 이전되는 체계에 따라서 지원하고자 이런 정의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 개발을 보통 이제 저희 R&D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뭐 제도랑 이렇게 맞물려 있다 보니까 공공연구기관과 함께 많이 개발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또 개발된 기술에 대해서 기술 이전을 받으셔서 사업화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직접 개발하셔서 사업화하시는 경우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기술 개발을 R&D로 했다 하더라도 실제 시장에 적용하기까지는 아무래도 그 품질도 확보돼야 되고 인검증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시장에 맞는 가격으로 그런 단가나 이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추가 기술 개발이 필요한데요. 저희 쪽에서는 이런 추가 기술 연구 개발을 지원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시장 진출에 필요한 검인증 비용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기술사업화 지원은 특히나 중소기업 지원은 중기벤처부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부처별로도 부처 특성에 따라서 훨씬 더 지원을 잘하겠다 이런 판단하에 정부 당국에서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특히나 이제 개발 기술이 좋은 성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제로 현장 적용하거나 시험을 하지 않은 기술 그리고 그
정부 기관이나 아니면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인증서가 없으신 경우에는 공공시장에 진입하기 매우 힘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특히나 이제 공공기관에 들어가실 때는 법정 의무 인증까지도 이행하셔야 되는데 교통시설물 같은 경우는 시설물 자체의 크기도 크다 보니까 시험 비용도 많이 들어서 기업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문제도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 검증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또 새로운 기술 같은 경우는 기준에 반영되지 않으면 또 도입을 꺼려 하시기 때문에 이런 기준이나 표준 만드는 과제들은 저희가 또 대형 사업으로 같이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연구개발이 끝난 이후에도 특히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 뭐 지자체에 속한 공사공단 이런 쪽에서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것들을 잘 모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마케팅까지 저희가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중소기업의 그 실질적으로 사업화를 위해서 많은 부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요소로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나 이제 트랙 레코드가 매우 중요하고 경제성도 중요하고 특히나 내구성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교통시설물 자체가 도로시설물이나 가혹조건하에 있습니다. 저희가 뭐 실내에서만 사용하는 가전제품과 달리 눈비에도 잘 견뎌야 되고 또 오랜 기간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에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고 기술 개발이 완료가 됐다 하더라도 시장이 열리지 않으면 실패가 많이 발생해서 사실 저희가 그 과제에서 좋은 성과물을 내고도 사업화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R&D 외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금융 지원인데요. 금융 지원은 크게 대출과 그 다음에 투자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투자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창업하는데 그 지원하는 프로그램, 공공수요 창출을 위해서 저희가 혁신제품 지정제도와 신기술 지정제도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로에서는 발주처 설명회와 해외 기술 로드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 개발에 있어서 뭐 R&D를 하셨더라도 시장에 들어가려면 추가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사업화 R&D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중기부의 뭐 기업마당이나 이런 데 가면은 사업들이 많이 있지만 좀 확인하기 어려우시고 그런 부분에서 좀 애로가 있다는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허브 포털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포털은 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매년 우수한 기업들을 선발해서 동영상도 제작을 해드리고 카드 뉴스나 기술 제품 소개 자료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맞는 프로그램 찾는 이런 추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다양한 신청 프로그램에 대한 BR&D에 대한 신청도 여기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그 게시를 했는데요. 한국 기업 데이터와 협력을 해서 최근에 이제 ESG 요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대기업이나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도 ESG 이슈가 있고 해서 저희 사이트를 통해서 접속을 하시면 한 5만 원 정도 하는 자가진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희망하시는 기업은 저희가 좀 선정해서 그 컨설팅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금융 지원입니다. 금융 지원은 저희가 그 4개 협력기관을 통해서 대출 프로그램과 연계를 해드리고 있고, 저희가 작년에 이제 국토부를 좀 도와드려서 국토부에서도 금융위 쪽에 국토교통의 디지털 전환 영역으로 해서 전용 대출 프로그램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 기업은행 그리고 신용보증기금 3군데에서 금리 우대나 그다음에 그 혜택을 주고 있는 상품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가 완료된 대로 허브 홈페이지에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그 민간 그 투자자들 대상으로 투자 유치 설명회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유치 설명회를 통해서 IR을 준비하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컨설팅도 같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올해는 지금 한 3번 정도 저희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
6월, 9월, 10월, 12월에 설명회 개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토교통 혁신 펀드라고 해서 국토교통 분야에 그 펀드가 저희가 결성이 되어 있고 이 부분도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운용사 확인하시고 신청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창업 프로그램인데 오늘 오신 분들이 창업 쪽은 별로 없으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스타트업을 뽑아서 스타트업들이 초기 그 기업 설립부터 해서 안정화가 되는데 컨설팅이나 멘토링, 그 다음에 그 후속 사업 연계를 지원해주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다음으로 판로 지원입니다. 저희가 연 2번 기술 수요 조사를 국토부에서 그 국토부 산하의 공사공단뿐만이 아니라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서 관심 기술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기술은 해당 그 공사공단에 가셔서 설명회를 저희가 개최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한 민간 발주처랑도 저희가 협력해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판로 지원은 저희가 코트라랑 협력해서 판로 지원을 준비를 하고 있고 올해는 지금 아직 대상국이 확정되진 않았는데 저희가 대상국이 확정되면 수요 조사를 받아서 진출 지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그 발주처랑 저희가 1대1 미팅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현지의 그 행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사업화 R&D 지원입니다. 저희가 올해는 신규 예산을 받지 못해서 올해는 기술사업화 공고가 없었는데 저희가 매년 그 중소기업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 R&D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3가지 영역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공공발주처 연계하는 사업을 신규로 기획을 해서 내년에는 아무래도 2가지 사업 정도 저희가 중소기업 대상으로 한 R&D 공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화 지원 R&D는 타 R&D랑 달리 중소기업이 주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타당성을 이 제대로 확보됐는지를 검토를 하고 여기서 통과가 되시면은 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2차년도 과제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과제 기간 내에 검인증을 완료하셔서 통과를 하시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성공 판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혁신 제품 지정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지금 생긴 지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20년에 시작을 했고요. 국토부는 20년 후반에 시작을 하게 돼서 21년부터 제품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 제품 지정 제도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먼저 혁신 제품 지정 제도를 소개해 드리면은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았지만 혁신성이 있고 공공성이 있는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서 조달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재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조달청과 그다음에 각 부처에서 각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가장 좋은 거는 발주처의 구매 면책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금액에 관계없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금액이 국가계약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만 혁신 제품의 경우에 예외 적용을 받아서 구매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제도가 좋은데 잘 신청을 안 하시는데 아직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 같아서 오늘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 제품 지정 제도는 크게 지금 3가지 트랙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R&D 결과물 중에 혁신성 인정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희 R&D에서 개발한 제품 중에 종료가 5년 이내이신 경우에는 다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2번째는 아직 제품화가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조달청에서 이제 개발비를 지원해서 실증까지 해주는 2번째 제도이고요. 3번째 제도입니다. 오늘 그 사무관님께서도 실증 사업 소개를 주실 건데요. 혁신성 인정 제품이라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 뭐 교통신기술, 물류신기술 받은 제품이나 아니면은 2번째로 혁신정책 연계형이라고 해서 스마트 챌린지 그리고 리빙랩 이런 부분이 이제 혁신 제품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리빙랩 제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신설이 됐고 작년 말부터 국토부에서 했던 실증 사업은 리빙랩 트랙으로 신청할 수 있게 제도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달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해서 기재부 주관으로 열리는데 1년에 4번 정도 열리고 4번마다 이제 그 지정이 확정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R&D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고를 총 4회에 걸쳐서 받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그 안건 상정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년 이내 제품이면 되고 중소기업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중소기업이 기술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기술 이전 계약서를 첨부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평가를 통해서 확정이 되면은 국토부에 전달을 하고 국토부에서 심의 안건으로 그 올리면 확정이 됩니다. 저희 평가를 통과하시면 조달 적합성에서 문제가 없는 한은 대부분 다 그 제품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기타 혁신 제품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리빙랩 쪽에서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리빙랩 같은 경우는 두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부처에서 추천을 하는데 부처에서 혁신성에 대해서 사전 심의를 하고 사전 심의가 통과된 제품에 대해서 조달청에 보내면 조달청 전문기관인 조달연에서 공공성 평가를 하고요. 여기서 통과가 되면은 혁신 제품으로 지정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신 거는 그 기타 혁신 제품 같은 경우는 신청 과정에서 이제 그 조달청에 물품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 아까 그 R&D 혁신 제품 같은 경우는 신청하실 때 조달청 물품 등록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 점만 좀 차이가 있고 진행 프로세스나 이런 부분들은 이 평가를 통해서 통과가 되면은 혁신 제품으로 지정이 되고 3년간 수의계약 혜택이 있고요. 최근 이제 그 3년이 너무 짧다 해서 지금 연장 검토가 돼서 아마 3월 말에 지금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연장 심사를 통해서 연장까지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대표 사례인데요. 저희 그 기술사업 R&D를 통해서 나왔던 성과물을 신청한 2개 기업에서 저희 그 1호, 2호로 지금 선정된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교통정보 전광판과 무인교통 단속 장비였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그 혁신 제품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나 정부 부처에서 의무 목표제가 있기 때문에 혁신 제품이 등록이 되면은 제품에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발주처 설명회를 했을 때도 후속 미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작년에 매출을 좀 더 많이 발생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 경우에는 저희가 그 항공기 지상 장비인데 제품 등록하는데 좀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이 경우는 복합 물품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제 단위 물품을 등록하고 이걸 묶어서 복합 물품으로 한 번 더 등록을 해서 물품 등록 기간이 좀 길었지만 지정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규제 샌드박스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규제 샌드박스는 사업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규제 이슈가 항상 발생을 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 이제 그 제한된 조건에서 규제를 잠깐 열어줘서 좀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그 각 부처에서 다 규제 샌드박스를 하나씩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규제 샌드박스를 총괄하는 건 국무조정실입니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국토부 법뿐만이 아니라 뭐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뭐 행안부 법률이라든지 경찰청 법률 이런 것들이 다 엮여 있기 때문에 부처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신속 확인입니다. 규제가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규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이런 경우에는 신속 확인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혁신 사업이라고 해서 임시 허가를 내줍니다. 이 경우는 안전성까지 다 입증됐는데도 법에 걸려가지고 사업화를 못 하시는 경우에 임시 허가를 내주는 사업이고요. 세 번째로는 아직 안정성은 불확실하자. 이런 경우는 저희가 뭐 평가를 거쳐서 실증 사업에 선정이 되면 실증 사업비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실증 사업비 지원 같은 경우는 과제별로 5억 원 이내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사업화에 관련된 제반 비용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민간 부담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매칭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여기 절차는 보시면은 저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스마트시티 산업진흥센터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상담과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 계획을 검토를 하기 위한 관할 지자체에 보내지고요. 그다음에 규제심의 신청을 하게 되고 부처 협의를 지원을 해서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표 사례 두 가지가 사실은 이제 저희 부서가 아니라 그 산업지원센터에서 저희가 이제 좀 자료를 받았는데 아무래도 그 성공 사례가 특히나 이제 그 교통 ITS 쪽 그다음에 모빌리티 쪽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쪽에서 대표 사례로 많이 홍보를 하고 계십니다. 실제적으로 사업의 한 50% 이상이 모빌리티나 교통 체계 쪽에 신청이 많이 되어 있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 응답형 모빌리티가 지금 5개 지자체에서 실증 중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든가 택시발전법, 그다음에 대기관리 권역법까지 여러 가지 법이 다 이렇게 저촉이 돼서 운행이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통해서 특례를 주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실증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뭐 저희가 세종 가서도 많이 2차가 돌아다니는 걸 봤었는데 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횡단보도 보행자 및 차량 안전 경고 시스템입니다. 세종시에 실증을 완료를 했고요. 이 세종시 실증하기 전에 문제가 됐던 거는 도로교통법에 운전자의 표시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 설치가.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상 뭐 AI를 적용하시려면 이제 그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는데 30일밖에 보관을 못하다 보니까 데이터 활용 부분에서도 애로가 있으셨습니다. 이를 해소해서 여기서 이제 그 2개소의 실증을 완료했고요. 여기는 그 업체에서 이제 그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했던 성과에 대해서 도움이 됐다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포함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 그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아마 카이아에서 R&D만 하는 줄 알았을 텐데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있었구나 오늘 처음 아셨을 것 같고요. 관심 있는 사업들은 또 질문 자체가 좀 기업 개별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못 하시더라도 저희 쪽에 제가 여기 연락처를 좀 못 넣었는데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가시면은 거기 그 조직도에 사업화 지원 허브실이 있습니다. 저희 쪽에 문의를 해주셔도 되고요.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스마트시티 산업지원센터 쪽 부서의 담당자분께 문의하시면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고 또 가능한 사업 같은 경우는 매칭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성공팀장님 감사합니다. 도로국에 있는 디지털 도로 팀에서 ITS 정책과 ITS R&D 그리고 해외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장유진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보시는 것 같이 3개의 파트로 구성되었습니다. 우선 그동안의 추진 성과와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작년도의 추진 성과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작년도의 추진 성과는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26년도 ITS 세계총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서울과 부산에 이어서 3번째로 강릉에서 유치를 했고요. 2번째는 국도와 지자체의 ITS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기본적인 교통정보 사업 이외에도 보행자라든지 운전자의 교통 안전 서비스를 이렇게 그런 다양한 서비스도 추가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주요 국토부의 추진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국정과제에 3가지의 국정과제 안에 5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간선도로의 ITS 구축 확대, 두 번째는 스마트홀링 확대, 세 번째는 도로 대장의 디지털화, 네 번째는 지방도의 ITS 확대, 마지막으로는 CITS를 전국 도로에 구축하는 게 국정과제와 우리 디지털 도로 팀의 역할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구축 예산입니다. 구축 예산 같은 경우는 국도와 지하체 ITS 구축 예산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연평균 한 3천억, 4천억, 더 나가서는 5천억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 구축 대상 지자체의 수도 한 50개 정도로
구축을 하고 있고 올해도 쉬운 2개의 지자체 국비 보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 업무를 보시면 이렇게 11개의 큰 카테고리를 시켜봤는데 우선적으로는 디지털 도로 인프라 구축 계획 마련, 두 번째는 국도의 디지털 트윈 구축을 위한 도로대장 전산화 작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안 강화 R&D 등을 국토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청 위주로 도로가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지금 도로 등급을 재분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외 다른 나라들도 뭐 A 등급부터 E 등급까지 자율차의 등급에 맞춰가지고 자율차가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등급화를 시키고 있고요. 저희는 자율차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로상에 있는 모든 객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로 등급을 재분류하여서 그 도로 등급에 맞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인프라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계획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계획인 거고 저희가 2030년을 목표로 한 이유는 워낙 기술들이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향후 6년 동안에 할 수 있는 걸 다 모아가지고 2030년에 최종 비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디지털 도로 인프라 구축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 구현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도로관리청에서 도로법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그런 업무가 그 업무 중에 하나가 도로대장이라는 업무입니다. 그 도로대장이라는 업무는 그동안에는 CAD 파일이라든지 종이로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자료들을 디지털화 시키는 게 이 두 번째 업무고요. 저희는 이거를 디지털 도로대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도로 사업이라든지 유지 관리를 할 때 실질적으로 도로에 나가지 않고서도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현재 도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도로 구성물이 얼마만큼 구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도로 대장을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정부의 운영 관리하는 데도 활용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민간에서 필요한 정보도 이런 디지털화된 도로 대장 상에서 베이스로 제공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톨링 시범 사업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고속도로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하이패스입니다. 현재 하이패스 이용률이 89%가 되고 있고요. 하이패스가 아니고 이외에 그 TCS 그냥 표를 받아가지고 돈을 내는 게 11%를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 나머지 11%를 좀 더 원활하고 편리하고 무정차로 통행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기 위해서 하이패스 이외에도 다른 방식으로 무정차 통행이 가능한 무정차로 요금 징수가 가능한 스마트 톨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톨링 방식은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우선적으로는 번호판, 영상 인식형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영상 인식형 같은 경우는 사정 약정 방식으로 자기의 번호판을 등록한 경우가 있을 거고 사정 약정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의 유예 기간을 드린 후에 그 유예 기간 동안에 납부할 수 있는 방식, 후불 납부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을 고려를 하고 있고 올해부터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어느 정도씩 이런 기반을 다 조성을 할 것이고 시범 사업 대상 구간은 경인선 전 구간 그리고 남해선 전 구간 그리고 경부선에 있는 하나의 영업소 대형 판교 영업소에서도 이 스마트 톨링 시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그 협회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파트가 하나가 있는데 협회 본부장님께서는 산업진흥법 제정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진흥법 제정과 더불어서 현재 우리 ITS 산업이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한 산업 육성 지원 방안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나올 것 같고요. 여기에는 주요 내용이 업계 사이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타트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들 그런 기업들 맞춤형으로 필요한 육성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그들을 위해서 산업 활성화할 수 있는 정부와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를 다 좀 수요 조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육성 전략도 마련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제 ITS 세계총회 실무 준비단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난 9월에 저희가 세계총회를 유치를 했기 때문에 26년까지 성공적인 총회 개최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2025년에 아태총회 유치를 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다른 국가와 교섭 활동을 하고 왔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25년은 저희가 국내 유치 후보 도시를 수원시로 2월달에 선정을 했고 이제 수원시가 주축이 되어가지고 아태총회를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된다면 2025년 5월달에 아태총회가 유치가 되고 개최가 되고 더 나아가서 26년에 10월달에는 강릉총회가 유치돼서 2년 연속 국제 행사가 한국에서 유치가 됨으로써 되게 큰 시너지 효과가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치의 결정은 다음 주 화요일 날 되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되면 다시 한번 또 여기 계신 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가교통정보센터의 데이터 분석 강화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전국의 교통센터가 쉬운 6개 정도가 있는데 국토부가 관리하는 게 6개가 있고 도로공사가 10몇 개 정도 있고 지자체가 많이 포함을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국가교통정보센터는 우리 국토부 6층에 있는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입니다. 여기에 이 센터 같은 경우는 모든 교통정보, 전국에 있는 모든 교통정보가 다 올라옵니다. 교통량, 속도, 돌발, 그리고 경찰청, 그리고 뭐 다른 육군이라든지 해군, 다른 군인 관계자한테도 다 정보가 연계가 되고 있는데 현재는 교통 정보를 연계하고 제공하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되게 많은 교통 빅데이터를 좀 더 정책적으로 활용하거나 민간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제공해주기 위한 데이터 분석을 더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이 파트입니다. 네 번째는 민간 참여형 ITS, 다음번은 민간 참여형 ITS 표준화 워킹그룹입니다. ITS 표준이라는 게 지금 6개를 제정을 했고 모든 공공사업이 저희가 고시한 ITS 표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6개 자체가 여태까지 어떻게 구성됐냐면 탑다운 방식,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필요로 해가지고 표준을 제정을 했고 그 제정된 표준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민간의 급속한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를 느꼈고 민간에서 필요한 표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민간에서 주도로 하는 그리고 민간에서 원하는 민간의 수요에 따라 가지고 표준을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번 달에 1차 킥오프 회의를 했고요. 다양한 의견을 주셔가지고 뭐 스마트 교차로라든지 돌발 정보라든지 다른 이제 현재 국가에서 그리고 민간과 지자체에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표준화도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량 조사 고도화입니다. 도로교통량 조사 같은 경우는 현재 국도상 그리고 대부분 많은 구간에서 매설식으로 많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워낙 오래되고 예전부터 진행된 사업이다 보니까 매설식 방식으로 교통량을 카운팅하고 있는 게 현재 현황인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되게 다양한 기술과 그리고 정확한 솔루션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에 매설식에서 있던 것을 영상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차량 번호판식으로 교체를 해가지고 좀 더 교통량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는 게 이 파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도로 인프라 보안 강화 R&D가 있는데 점점 이제 자율차라든지 다른 미래차, 뭐 다른 PM이라든지 다른 마스라든지 그런 수단이 많이 탄생되고 도로상에 진입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보안도 되게 중요시되고 그들에게 정보를 주는 우리의 인프라의 보안도 상당히 중요시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프라의 보안을 더욱 강화하고 더 정확한 정보 그리고 시기 적정할 정보를 주기 위한 R&D 사업도 2건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도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는 현재 2,757km가 이제 부산청에 구축이 되어 있고요. 저희의 목표는 내년 2024년까지 모든 국도의 ITS, 기본적인 ITS를 구축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 목표를 위해서 올해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5개 지방청에 나눠가지고 사업을 활발하게 시작을 하고 있고 일부 청에서는 감리를 발주하고 사업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국도 ITS다 보니까 이제 ITS 사업이 이렇게 내년까지 마무리가 된다고 치면 뭐 CITS의 상황을 봐서 CITS가 탑재가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기존에 있는 그런 시설물들의 업그레이드를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작년까지 해가지고 68개 지자체에 한 4,700억 정도를 보조금을 줘서 같이 매칭 펀드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52개 지자체에 1,000억 원 정도의 국비를 보조를 해주고 있고요. 지방비 매칭까지 포함을 하면 총 사업비가 한 1,800억 정도가 됩니다. 이 1,800억 정도가 이렇게 전국에 분포되어 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지자체 사업 특성상 상반기에는 기본적인 행정 절차 프로세싱을 하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 많은 사업들이 대거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맞추면 지역 여건에 맞는 지자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모든 지자체 사업이 동일한 사업을 하면 그 지자체 사업의 특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자체한테도 계속 요구하는 게 뭐냐면 그 지역의 현황을 잘 조사하고 그 지역의 교통 편리와 교통 안전을 더 강화하기 위한 그들만의 솔루션을 제공해가지고 발굴을 하든지 해가지고 좀 특성화되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사업들을 진행을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한 서비스를 찾고 있고 그 특성화된 지역에 맞춤형 서비스를 찾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표에서 보는 것처럼 되게 그런 2년짜리 계속 사업도 있고, 그리고 올해 단년 사업도 있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하는 또 2년 사업도 있습니다. 이렇게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바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요, 약간 오늘 사업 및 정책 그리고 미래 비전과는 약간 좀 맞으면 맞을 수도 있는데 약간 좀 특이한 부분을 오늘 발표했는데, 왜 오늘 제가 이걸 발표를 하냐면 결국 강릉 26년도에 강릉이 총회 유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6년도에 성공적으로 이걸 개최를 하려면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의 어떤 그 관심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오늘 강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 오늘 저희가 이제 듣고자 이렇게 오늘 제가 간략하게나마 좀 발표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발표드릴 내용은 강릉 세계총회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뭐냐면 26년까지 강릉에 무엇을 구축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발굴하는 내용이 있고요. 또 26년이 되었을 때 강릉에서 보여줄 수 있는 30년의 미래 기술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발굴하는 그런 용역이고, 또 26년까지 시스템을 무엇을 구축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거에 대한 예산은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인지,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국토교통부에 보조금으로 좀 요청을 하는 그런 용역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ITS 세계총회는 3개 대륙이 매년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올림픽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국가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관련된 ITS 업계에 계신 분들이 기술들을 소개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에 계시는 지금 여기 계시는 ITS 업계 분들이 갖고 있는 기술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또 수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ITS 세계총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강릉을 예를 들면 강릉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크게는 국가 경쟁력이 강화되는 그런 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주, 유럽, 아시아 태평양 세 개 대륙이 사무국을 가지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98년도와 2010년도에 서울과 부산에서 개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6년도에 강릉에서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강릉 총회가 선정된 계기는 아마 잘 아시겠지만 대만이라는 대도시와 경합을 했었습니다. 작년 22년 LA 총회에서 경합을 해서 당당하게 강릉시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그때 제안했던 주요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왜 여태까지 ITS는 대도시에서만 해야 되는가? 강릉은 중소도시입니다. 대만의 타이페이와 비교했을 때 규모가 작은 인구 20만의 중소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인구 20만의 중소도시도 ITS를 할 수 있고 도시 전체가
ITS를 통해서 어떤 이동성을 보장받고 시민들의 편리성을 증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제안이 되었고 9개 국가 BOD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많은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아시아 태평양에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이 보면 뭐 몇 개국은 대도시지만 또 일부는 또 중소도시급의 그런 도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는 중소도시가 이제 살아나갈 길은 ITS, 뭐 크게 봐서 이제 모빌리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제안을 했고요. 강릉 같은 경우는 중소도시 ITS에서 관광도시입니다. 그래서 관광을 접목한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계획으로 제안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언제 어디서나 이동성이 보장되는 그런 도시. 쉽게 얘기해서 강릉은 ITS 총회 26년도에 도시 전체가 모빌리티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도시라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타이페이 같은 경우는 도시 전체를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데는 한정적이겠죠. 워낙 도시가 크다 보니까. 근데 강릉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강릉 세계총회는 2026년 10월에 5일간 개최될 예정이고요. 장소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되었던 올림픽 파크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올림픽 파크를 컨벤션 센터를 신규로 구축을 하고 전시장을 리모델링해서 경기장을 리모델링해서 전시장으로 만들 거고요. 이 안에서 다양한 행사와 총회, 그다음에 이제 학술 발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예정입니다. 한국은 대표적인 게 장관회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강릉에서 이번에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제 이 비즈니스 상담회를 중점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기업분들이 이날 오셔서 가지고 계신 기술력들을 소개해 주시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활로의 기회를 만들 계획이고요. 또 강릉은 도시가 작다 보니까 시민들과 물론 이제 총회는 ITS 관계자 전문가분들이 중점적으로 많이 오시지만 강릉 총회는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그런 어떤 축제의 장을 만들려고 저희가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60개에서 한 90개의 국가가 오지만 그래서 한 6만 명으로 저희는 잡았는데 시민들과 관광객을 포함해 한 20만 정도 이상의 관람객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아마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어떤 행사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평창 동계올림픽 그 빙상 경기 실내에서 하는 경기를 이 올림픽 파크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는 지금 이 부분을 올림픽의 문화유산을 전시장을 위해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큰 400m 스피드 스케이트 경기장을 주 전시장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아레나 경기장을 두 번째 조그만 전시장으로 해서 전시 공간을 만들고 가운데 대회의장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5년경에는 완료가 될 예정이고요. 또 이 하키센터를 갈라디너장으로 해서 쇼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이 경포호와 올림픽파크 이 주변 전체가 강릉 총회가 열리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시면 이런 숙박시설에 다 묵으실 거고 장관회의와 이런 문화 장소에서 VIP 디너도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강릉은 이 전체가 ITS 총회를 위한 그런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릉 컨벤션 센터를 지금 설계해서 이제 구축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전시장도 리모델링을 해서 25년까지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갈라 디너장, VIP 디너장도 지금 이제 저희가 준비해서 26년도에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궁금한 부분이 강릉시가 사실 그동안 ITS에 대해서는 기존에 했던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강릉이 세계총회를 유치하면서 21년부터 ITS 기반 구축 사업을 대대적으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년도에 한 490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기반 구축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2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차 사업을
지금 이제 추진하려고 설계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 이후에 이 4차 이 부분은 지금 미정으로 놔둔 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용역에서 26년까지의 예산을 뽑아내고 그걸 가지고 4차, 5차, 6차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차까지는 기본적인 ITS 시스템, 인프라를 깔고 그 안에 정보 수집과 가공, 제공을 위한 그런 부분들을 설치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자율주행 차량들을 위한 어떤 기반 환경들을 구축하고 센터에도 그런 관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스마트 교차로를 TRC로 실제 이 축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효과를 검증 후에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 또 하나가 이제 미래 교통 복합 센터를 강릉시청 뒤편에 건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올 12월 안에 센터를 구축을 하게 되면 이 기반 구축에 있는 모든 관련된 장비들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복합센터에 탑재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강릉시 도시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체계로 가고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관광형 자율주행차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지금 계속 그 경포호나 이런 관광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자율주행차들이 시민들을 태우고 관광용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26년까지 어떤 시스템들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들을 구축할 것인지 그리고 26년을 중심으로 해서 미래 30년에 교통 신기술은 무엇인지 이 부분을 찾아내는 용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그 각 장마다 좀 서비스들이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좀 스킵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 강릉 2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이를 위해서 이제 기반 구축 사업을 지금 계속 천천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26년도에 시민들, 관광객들, IT 전문가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인지 강릉이 이동성을 보장하는 그런 도시라고 하고 중소도시 모든 도시가 겪고 있는 어떤 인구, 교통 약자, 고령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지를 강릉시가 보여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 그러면 지금부터 26년까지 무엇을 구축을 할 것이고 무엇을 보여주고 또 이거를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서비스할 것인지 이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많은 아이디어 아니면 가지고 계신 이런 기술들이 있으시면 저희나 강릉시청에 한번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릉은 26년도에 실제 도시 전체가 체험하는 시스템 서비스 그리고 올림픽 파크 컨벤션장 안에서 미래 기술을 선보일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찾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키워드 분석을 많이 해보면 결국은 많이 아시는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CI 테스트, 그다음에 자율주행, 그리고 이제 전기차, 그다음에 DRT, 그다음에 마스, 뭐 이런 부분들이 UAM까지요. 많이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또 찾아보면 거의 대부분 이런 부분들이 26년까지 개발되는 서비스도 있고요. 또 그 안에 뭐 실증까지 오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표적인 이런 CITS나 자율주행, 친환경, 그다음에 이제 DRT, 마스, UAM 이런 부분들을 26년까지 실제 상용화되는 서비스들은 실제 구축을 할 것이며 그 단계에 실증이나 시연이 가능한 부분들은 실증으로 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지고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특히 저희가 이제 많이 해야 될 게 이 CITS 부분 같은 경우는 통신 방식이 최종 결정이 되면 바로 강릉에서 추진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이 CITS를 통해서 또 위에 있는 자율주행과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또 부가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여기에 있는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이와 연관되어 있는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연구개발 보면 지금 이제 2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많은 연구 개발들이 많이 이제 끝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이제 지금 또 찾고 있는 부분이면 앞에 있는 이 부분은 26년까지 실제 체험이나 시연을 할 수 있지만 연구 개발은 이제 저희가 이 27년 이후 27년부터 30년까지의 연구 개발을 찾아서 미래교통 신기술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실제 그 컨벤션 전시장 안에서 실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저희가 이 국가 연구 개발하시는 기관이나 단체들을 모시고 아이디어 회의를 좀 하려고 지금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했던 세계총회 사례를 분석을 해보면 최근 한 4년, 5년 동안 나온 키워드가 자율주행과 마스, 인프라, AI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기존의 총회에서 했던 부분들은 다 시연이나 기술 투어, 시찰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릉은 이번에 실제 상용화된, 그러니까 강릉에 오면 그냥 누릴 서비스 받는 게 이런 것들이야라는 걸 저희는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총회보다는 좀 더 고도화되고 업그레이드된 그런 서비스들을 보여줄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을 다 정리해 보면 결국 뭐 지능화, 클린화, 디지털화, 초고속화로 저희가 이제 그 로드맵 나와 있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정리해 보면 저희가 이제 많이 축약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자율주행, 뭐 레벨 4 수준의 어떤 버스, 그다음에 셔틀 이런 것들을 운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UAM도 실제 상용은 아니지만 실증까지는 도심 UAM을 한번 해보지 않을까. 또 CITS 같은 경우는 도시 전체를 고속도로, 국도, 시가지도로까지 연계하는 이런 인프라 구축 사업부터 시작해서 서비스까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클린화, 친환경 자동차, 뭐 전기차 이런 부분들이 아마 도입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요 응답형, 특히 강릉 같은 경우는 외곽 지역의 대중교통의 어떤 그 혜택을 많이 못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DRT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농촌과 어촌 이 지역에서 더 유리한 그런 서비스가 될 것 같아가지고요. 이런 부분들 도입할 거고, 마스, 강릉에 현재 마스 그 스마트 챌린지 사업에서 마스 파인 그 앱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더 확대해서 전체를 다 쓸 수 있는 모든 서비스들을 이 마스 하나로 할 수 있는 기반으로 가지고 갈 거고요. 그 다음에 UAM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강릉에 도입을 해볼 계획입니다. 저희가 신규 서비스는 지금 이제 강릉의 기본 계획에 나와 있는 이 서비스 목표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챌린지 이런 사업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R&D, 리빙랩 사업들을 복합해서 연계한 그런 사업으로 갈 거고요. 상용과 실증, 시연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완성은 안 됐지만 저희가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미래교통 복합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 전체가 이런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저희가 지금 그리고 있고요. 물론 이런 것들은 플랫폼 기반으로 쉽게 확장도 가능하고 연계 가능한, 호환 가능한 이런 부분들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저희가 여기 한번 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상 내비게이션 이런 기술과 자율주행 선박 이런 부분들도 뭐 옥황이나 이런 쪽에 한번 해볼까 하는데 만약에 안 되면 이런 것도 그냥 시뮬레이터 기반으로 해보는. 왜냐하면 ITS가 단순히 도로교통만 아니라 육상 항공도 있고 철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포괄적으로 해볼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지금 저희가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저희가 강릉을 도시 전체가 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4개의 존으로 나눠서 서비스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존 1이라고 해서 올림픽 파크 내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 실증과 시연 이런 부분들로 나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30년까지 어떤 미래 기술들을 뭐 시뮬레이션이든 뭐 여러 가지 VR, 뭐 AR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나올 것 같고요. 바깥에는 자율주행 차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관람객들을 이동시키는 그런 서비스들 중심, 그리고 뭐 UAM이나 이런 것들도 여기서 좀 기술 좀 시연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또 하나가 이 관광지, 경포 안목지구의 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여기에는 이제 자율주행이 들어가지만 여기에는
관광형 자율주행 셔틀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경포 안목, 그 해변 거리, 카페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고, 그 다음에 뭐 UAM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전기 수소차 충전 시설, 그 다음에 뭐 관광지 중심의 어떤 UAM과 호출형 어떤 로봇, 커피를 타주는 로봇 바리스타 이런 것들 관광화 접목을 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지금 저희가 지금 이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도심 지역. 이 도심 지역은 강릉역과 강릉 IC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인구들, 사람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 그리고 도심지 내 시민들이 주로 다니는 그런 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를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셔틀, 대중교통, 뭐 자율주행 관련된 대중교통, 그 다음에 마스를 연계한 강릉역 중심으로 마스를 연계한 어떤 환승 서비스, 뭐 퍼스널 모빌리티나 뭐 전기차, 그 다음에 공유 차량들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서비스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가 CITS를 구축을 해서 뭐 V2X 기반 아니면 P2X 기반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도 깔고 서비스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미래교통복합센터에서 다 관제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체계로 가지고 갈 거고요. 또 DRT와 뭐 드론, 외곽 지역은 이제 저희가 드론이나 이런 부분들 UAM 그 다음에 이제 그 DRT를 통해서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외곽 지역에 최근에 이제 우리가 3, 4월 되면 제일 많은 게 그 산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난재해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그 센터가, 강릉시 IT 센터가 신속하게 대응할 것인지 그런 것들도 시연을 해보려고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드론을 띄운다든지 아니면 긴급 차량 이런 부분들을 연계시켜서 시나리오를 짜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모습도 저희가 서비스에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존들과 존은 자율주행 셔틀과 뭐 모빌리티 시스템 수단을 동원을 해서 계속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이게 총회가 강릉 도심지에서만 일어나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천공항,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첫 번째 관문이 인천공항이고 양양공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오시는 분들을 각 그 철도와 도로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오면서 야, 한국은 이미 이런 서비스가 되고 있어라는 거를 보여주고 강릉에 왔더니 야, 이런 중소도시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지금 보여주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KTX 역사에서도 어떤 마스 기반의 이동 경로 안내나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 국도, 시내 도로를 연계한 자율주행 서비스, 그리고 CITS와 통한 협력형. 그래서 중간중간에 각각의 어떤 이벤트를 날려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그리고 중간에 오면서 뭐 휴게소에서 뭐 전기차 충전도 보고, 그다음에 로봇 바리스타를 통해서 뭐 커피도 타서 마시는 그런 어떤 그 단순히 뭐 업무적인 것만 오는 게 아니라 좀 즐길 거리랑 접목을 해서 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까지 저희가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이 되는데 홍보 방안을 저희가 지금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홍보가 잘 돼서 많이 와야지만 성공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거를 연차별로 로드맵을 수립해서 가장 그 전통적인 뭐 5개 광고부터 언론사, 그리고 이후에 뭐 SNS,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중요해서는 메타버스나 AR 기술을 이용하는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고 있고요. 강릉 세계총회는 일단 메타버스 기반으로 해서 전시장을 다 가상으로 구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등록바, 뭐 예약, 그 다음에 관련된 업체의 어떤 기술,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가상에서 먼저 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갈 예정입니다. 사실 이 지금 모빌리티 쇼 안에도 그 메타버스 기반으로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시 부스별로 그 가상 세계에 들어가면 예약과 일반 차량에 대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거 마스와 이 메타버스 기반을 융복합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26년도 됐을 때 과연 강릉역과 그 다음에 강릉 IC를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들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왜냐하면 10월이면 강릉에 또 행사가 많이 있거든요. 관광객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교통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지금 구축되어 있는 신호 체계, 정보 제공 이런 부분들을 최적화시켜서 최대한 안 막히고 편하게 올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저희가 지금 대책을 좀 마련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저희가 앞으로 남게 민간기업 간담회는 1차적으로 한번 지난번에 했었고요. 연구기관 간담회도 하고 또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최종 서비스를 도출하고 이거를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는지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빠르면 이제 24년부터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체계적으로 구축을 해서 26년도에 성공적인 그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아마 이제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실 건데 일부는 이제 회사 뭐 대외 뭐 영업 기밀일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26년도에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릉시와 저희 협회에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런 것들 의견을 잘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이게 잘 돼야지만 결국은 이 정책과 국가에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산업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은 분이 오셨고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발표다 보니까 최대한 빠르게 그 핵심 위주로 궁금하신 거를만 대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혁신기술 공모 사업입니다. 이 혁신기술 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 딱 보시는 것 같이 민간 주도 완전 개방형 제한 공모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저희한테 질문 주셨던 것처럼 일정 제한적인 사업, 그러니까 실적이라든지 뭐 표준 인증이 없어도 다양한 아이디어, 그 솔루션을 제공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인정해줘서 사업화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ITS 사업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규격화된 상용 제품 그리고 장기간 소요가 됐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공모 설계 구축을 1년 안에 다 진행을 하고 미공개 우수 솔루션을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도로에 적용해서 시범 운영 그리고 나중에 사업화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참가 자격이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네. 효과입니다. 2021년도에 저희가 한번 했습니다. 지금 책상에 있는 것처럼 이런 그 브로셔가 있을 텐데 그 브로셔가 2021년도에 저희가 진행했던 사업들에 대한 내용인 거고 그 사업들이 어떤 사업이고 우리 사업을 통해 가지고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는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네. 특히 첫 번째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의 레퍼런스를 토대로 다른 지자체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다른 지자체 이외에도 해외까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레퍼런스를 저희가 드렸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도 우리 사업을 토대로 다양한 다른 지자체 사업에 확대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우리 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박스가 있는데요. 서비스 고도화 파트 그리고 신기술 지원 파트 두 개 파트로 구분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 고도화 파트 같은 경우는 이용자, 그러니까 저희가 도로관리청이 요구사항을 제시를 하고 그 요구사항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신기술 지원 파트는 공모 분야를 아주 큰 카테고리화만 시킬 거고 그 카테고리에 맞는 서비스를 제안하는 기술들을 저희가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구현을 하는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고도화 파트에서도 교통관리 고도화형 그리고 현안 문제 해결형이 나눠져 있는데요. 교통관리 고도화형 같은 경우는 국도의 일부 구간을 저희가 정할 겁니다. 만약에 뭐 예를 들면 23번 국도에 용인에서 이천까지 20km 거기를 교통 관리를 최적화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저희한테 제안해 주십시오. 라고 드리면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저희한테 제안하시면 최적의 솔루션을 저희가 선정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현안 문제 해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도로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지방청에서 제기하는 현안 해결, 그러니까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역주행 아니면 노인분들의 사고 다발 구간에 대한
안전 솔루션 그런 걸 저희가 제시를 하면 거기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안해서 우리한테 공모하는 방식입니다. 신기술 지원 같은 경우는 뒷부분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 민간에서 갖고 있는 기술을 그냥 아무리 주제라든지 구간이라든지 뭐 목표는 있겠지만 특별한 그런 저런 뭐 고도화형, 무슨 현안 문제 해결 이런 주제보다는 되게 러프한 방식으로 저희가 주제를 제안하면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저희한테 제시하는 방식인 거고, 서비스 고도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서비스 고도 파트 같은 경우는 교통관리 고도화 같은 경우는 50억 상당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고, 현안 문제 해결은 30억, 그리고 신기술 지원 파트 같은 경우는 총 60억인데 솔루션별로 최대 15억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진흥원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사업이 되면 이 세 번째 트랙처럼 우리가 직접적으로 추천을 해가지고 그런 혁신 제품까지 지정을 하는 일련의 과정을 다 이 사업을 토대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과와 그런 전담기관이 협회를 토대로 해가지고 뭐 관리단이라든지 이렇게 서비스 고도화 파트 1, 2 그리고 신기술 지원 파트 이런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추진 일정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같습니다. 중요한 건 저희가 상반기 내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반기 동안에 저희가 그런 선정된 사업을 구축을 하고 구축된 사업에 대해서 효과까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바로 그런 공모를 진행을 할 계획인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내부적인 프로세싱은 다른 사업과 비슷하게 다 진행을 할 계획인 거고요. 네. 우선 서비스 고도화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먼저 탑다운 방식이다 보니까 현안 이슈를 조사를 하고 있고 그런 사업 추진 분야 후보까지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지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국도 몇 호선, 몇 킬로미터 구간에 대한 교통관리 최적화를 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5월달 정도에 공모를 할 계획이고요. 교통관리 고도화형과 현안 이슈 해결형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눠서 할 것인데, 이렇게 보면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는 되게 그런 저희 민간에서 제안하는 솔루션들이 이 효과가 되게 클 수 있는 구간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이 뭐 원주청 구간이 될 수 있고, 그 서울청 구간이 될 수 있고, 부산청 구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왕이면 그런 상당히 문제가 심했던 구간을 민간에서 제안한 솔루션으로 해결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구간을 찾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희가 아직 이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구간을 검토하고 계신 민간 기업분들 계신다고 하면 연락을 주셔서 검토를 드릴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신기술 지원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효율성 강화 파트, 그리고 안전성 강화 파트, 그리고 지속 가능한 ITS 파트, 여기에는 뭐 휴먼 에러에 대한 뭐 사고인과 교통 흐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인 거고요. 이렇게 큰 세 가지의 분야로 공모를 진행을 할 것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서비스 예시처럼 이런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는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들은 저희한테 제안을 해주시는 겁니다. 실적 제한 없고 자격 제한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제안할 수 있습니다. 네. 제안한 그런 사업들은 이런 평가 항목을 토대로 저희가 평가를 할 것이고, 평가된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사실 60억이라는 목표를 잡았지만 그 민간 기업들이 금액이 15억이 맥스다 보니까 저희는 한 4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10억 언더로 사업 자체가 제한이 된다고 하면 4개가 5개가 될 수도 있고요. 5개가 6개가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뭐 10억에서 15억 정도의 규모로 제한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021년 1차의 공모 사업의 예를 들면 그때 57개의 아이디어가 들어왔었고요. 1차적으로 그 중에서 저희가 12개를 선정했었고, 12개 중에 최종적으로 3개를 선정한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런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많이 공모를 해주시면 기회는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향후 일정 같은 경우는 탑다운 방식인 서비스 고도화 사업은 5월 달에 저희가
발주를 할 겁니다. 저희가 제안을 할 거고 기본 설계 정도의 토대로 해가지고 사업을 조달청에 공고를 띄우면 사업이 5월달에 이제 공고가 되면 제안서 평가는 6월 중으로 예상을 되고 있고 6월 말이나 7월 초까지 해서 사업자 선정까지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기술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다음 주 목요일 날 저희가 공모를 진행을 할 것이고요. 이 공모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보도자료도 더 나갈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국토부 홈페이지나 협회 홈페이지에서도 이런 공모에 대한 절차 그리고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4월 13일 날 홈페이지를 보시면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네, 다음 주. 네. 이상 마쳤습니다. 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제가 답변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티에스